한국이 좀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으세요? 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면 좋겠는데, 뭐 직장에서 휴가 같은 걸 낸다고 해도 좀 근로 환경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휴가를 못 쓰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이제 또 대학생이니까 대학 얘기를 하면 휴학을 그냥 하겠다라는 말을 친구들이 하면은 그냥 휴학해서 뭐 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뭔가를 해야만 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병리적인 어떤 상태로 여기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쉴 권리가 이제 보장이 되어 있는데도 그것이 보장이 되지 못하는 어떤 사회적인 제도 같은 것들이 사람들을 좀 지치게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장을 해주다 보면 분명히 비효율이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결국 동료들의 일을 내가 대신 해줘야 나도 이제 동료들에게 맡기고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의 쉼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생성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규진님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종교학 주전공, 사회학 복수전공, 정치학 부전공을 하고 있는 3학년 윤규진. 그러면 이제 저희의 오늘 메인 테마처럼 여겨지는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가장 먼저 규진님이 생각하는 좋은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일단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상주의적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쵸, 당연하죠. 그러면 저는 좀 인간의 가치가 다른 무엇보다도 좀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봤던 사례들 중에 좀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건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 관리사무소에 에어컨을 설치해도 될까라는 안건이 주민자치협의회에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관리사무소에 에어컨을 달면 전기세가 올라가고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뭐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달면 안 된다라고 말한 전단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가 있다는 게 굉장히 약간 좀 문제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돈이 나가는 것은 물론 싫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원색적인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복리를 좀 증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과연 얼마나 용인할 만한 행위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특히 좀 더 이것도 좀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이거는 밈 아니면 유머 이렇게 소모가 되는 것 같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미용실에 앉아 있었는데 자기는 그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200만 원 줄 테니까 그 자리에서 나와라. 그러면 사람들이 좀 댓글로 당연히 나오죠. 100만 원이어도 나온다. 약간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물론 뭐 200만 원 주고서 자리 정도 내줄 수 있지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근데 그게 좀 더 확장이 되다 보면 다양한 요구, 사람으로서 좀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도덕 원칙을 위반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돈 받았으니까 그걸로 됐지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그런 사회에는 정말 돈이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은 어떤 범법, 뭐 비윤리를 저질러도 어차피 사람들이 그 돈 받고서 뭐 눈 감아주잖아, 그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하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도 또 좀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보다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인간의 가치를 좀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목숨이라든지 아니면 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라든지, 혹은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상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좀 더 고민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대답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좀 무거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 규진님은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제가 사회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회학의 그 학위 영역에 인구학이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 그런 글들을 좀 계속 보다 보면 한국이 굉장히 출산율이 낮은 나라다라는 말을 계속 보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함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다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게 함의하는 바가 단순히 인구가 적어지면 국가가 유지가 될 수 없어 라는 그런 식의 결론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게 얼마나 심하면 아이를 낳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거는 교육비라든지 뭐 주거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게 옳은 선택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저는 좀 사회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넉넉하지 못한 형편, 물론 이 편도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넉넉하지 못한 형편의 부모가 아이를 낳는 게 아이에게 못할 짓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풍조가 또 최근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집은 뭐 이런 것도 못 해줄 건데 왜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까? 아니면 애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그 사람들 자체를 뭐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게 하는 이 사회에 좀 더 문제가 크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형편을 가진 부모더라도 그 부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부모 잘못했네 라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저런 부모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먼저 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뭐 비난이라든지 이런 거의 경향성이 조금 더 먼저 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일단 저출산의 문제와 관련된 큰 함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관념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과 좀 연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게, 뭔가 이 돈이 부족했을 때에는 다른 어떤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들도 전부 다 바람직하지 않게 여겨지는 걸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인문대생이니까 이제 인문학이 돈을 벌다 주는 학문은 아니잖아요. 이거를 해가지고 뭐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지만, 근데 여기서도 또 자기의 꿈을 찾아서 대학원에 가서 하고 싶은 연구를 오랫동안 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적지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제 주변에만 봐도. 근데 그런 학생들한테 여겨진 어떤 사회적 시선이라는 게, 아니 쟤네는 뭐 문과 간 것부터가 일단 돈을 못 버는 삶을 선택을 했는데 거기서도 또 대학원에 가겠다, 뭐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을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 학생들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좀 힘든 과정이 될 거고 박사를 받는 것도 힘들고 그 이후에도 힘들고 이걸 잘 알고 있을 텐데도 그런 어떤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좋은 이상을 쫓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면모는 잘 부각이 안 되고 아무래도 뭐 경제적으로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만 좀 더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조직이나 뭐 국가에서도 돈보다 다른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을 때 그거를 뭐라고 하는 풍조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뭔가 그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게 좀 저로서는 살짝 뭐 안타까운, 제가 안타깝다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만이 있는 게 좀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돈이 물론 있으면 편하고 좋지만 그렇다고 돈만을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것은 좀 더 부적절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약간 결혼이라는 제도에 지원하는 것 자체에 원래 자격이 없었는데 사회가 그 자격을 자꾸 만들어가는 기분이 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규진님은 그러한 문제들이 한국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분위기라고 생각하세요?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최저 중에 최저라는 그런 표현을 들을 정도로 좀 심각한 문제라고는 생각이 하지만, 다른 어떤 관념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나라만이 갖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정불변된 어떤 문제로서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역사와 사람들의 구성에 따라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지식인들은 또 열심히 자기네 나라에 있는 일들이 문제다라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연구하고 고민되는 게 좋은 사회겠죠. 어떻게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또 그 다음 부분으로 규진님이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한국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한국은 이것도 약간 인상 비평에 가까운 것 같긴 한데, 한국은 알아서 잘 해야 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친구들이 그 교환학생을 갔다 오면서 유럽의 이야기들을 저한테 계속 들려주는데요. 그것 중에 되게 놀라웠던 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 프랑스가 좀 더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항상 모든 마켓이고 관공서고 간에 근무 시간이 끝나면 이제 칼같이 다 퇴근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도 뭐 문 닫았으니까 오늘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규칙 같은 거를 살짝 비틀어서 그래도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는 못 이기는 척, 아니면 그게 하나의 매뉴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와도 꼭 받아줘라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게 좀 요청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라는 또 있는 것 같긴 한데, 반대로 봤을 때는 요청을 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또 안 도와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문을 잡아준다거나,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을 때 사람들이 뒤에서 오고 있는데 문을 잡아주지 않는 게 외국에서는 큰 결례로 인식이 된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뭔가 그렇게 강력한 규범을 작용하진 않는 것 같고, 알아서 열고 들어와야지 약간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좀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양면적으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들어주려고 하는, 잘 들어주길 바라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만, 반대로 요청하지 않은 것에서는 딱히 주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을 못 받았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생겼을 때 그게 뭐 나쁜 결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규진님이 생각하시기에 한국이 좀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으세요? 제가 가장 이건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거는, 사람들이 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면 좋겠는데, 뭐 직장에서 휴가 같은 걸 낸다고 해도 좀 근로 환경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휴가를 못 쓰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이제 또 대학생이니까 대학 얘기를 하면 휴학을 그냥 하겠다라는 말을 친구들이 하면은 그냥 휴학해서 뭐 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뭔가를 해야만 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병리적인 어떤 상태로 여기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쉴 권리가 이제 보장이 되어 있는데도 그것이 보장이 되지 못하는 어떤 사회적인 제도 같은 것들이 이 사람들을 좀 지치게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장을 해주다 보면 분명히 비효율이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휴가 나가면은 근무가 빨리 오고, 조직에서도 이제 누가 휴가를 나가면 그 사람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결국 동료들의 일을 내가 대신 해줘야 나도 이제 동료들에게 맡기고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의 쉼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생성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난히 외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생각해보면 그 쉼이라는 표현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은퇴를 한 후에 갖는 것만이 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하네요. 규진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 네, 그래서 뭐 휴직 같은 것도 정말 심각한 뭐 병가 이런 게 아니면은 사실 찾아보기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 같은 것도 최근에야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뭐 블라인드나 이런 거 보면은 자기가 혼자인데 아내가 출산을 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쓰고 나도 썼는데 자기는 이제 돌아왔는데 뭐 일자리가 없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쉬는 것 자체를 약간 용납하지 않고 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백을 굉장히 싫어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처음 들었던 얘기라 재미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문화나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외국에 나가서 특히 많이 듣는 한국의 특징적인 문화 중에 하나가 정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정문화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도 하는데, 혹시 규진님은 한국의 정문화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남아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어떤 대화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청하지 않아도 돕는다, 이런 관념이 있잖아요.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줄게 라고 하는 거는 다른 나라에도 있을 테니까, 우리나라의 정이라고 하면 친구가 원하지 않았을 때 이런저런 도움을 주고 우정이지 뭐 친구 간 정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 자체가 뭐 나쁘거나 좋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원하지 않는 호의나 대접을 받았을 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영역을 강고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것을 넘어서 도와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주는 것이라든지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무례나 경솔함 등으로 여기는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정문화가 과거보다 약해졌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우려는 어떤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정문화가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또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최근에 또 본 게, 누군가한테 생일 선물을 줄 때 스타벅스나 베스킨라빈스나 이런 거 주면 먹지도 않는 걸 왜 줘? 라고 하는 그게 미디어에 나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점점 더 그냥 나는 축하하는 마음을 보내는 건데 하면서 눈치 보기 시작하니까 이런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받는 거, 원하지 않는 것을 받는 것 자체를 좀 싫게 여기는, 상대방의 마음도 물론 이제 고맙겠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쓰지 않을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이 정문화를 좀 약화시키는데 원인이 되기도 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또 정문화를 생각하다 보면 등장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제 규진님은 다양한 친구들을,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 과정에서 아무런 목적 없는 우정은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말을 들으면 우정이라는 게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정이 만약에 뭐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 친구를 만든다, 이거는 뭔가 좀 직관적이지 않게 들잖아요. 뭔가 사업 동료 같고 아니면 뭐 일자리에서 만난 동료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우정이라는 것이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성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고귀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좋은 건 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어떤 좋은 인맥을 소개해줬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먼저 친구인 사람이 나에게 좋은 걸 해준 것이지, 인맥을 소개해줘서 나한테 친구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무런 목적이 없이 서로가 좋아서 그냥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만나서 친구가 된 사람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게 우정이 현실에서 관찰되는 형태라고 보는데, 반대로 말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 약간 만나면 즐겁고 그런 것만 있는데도 유지되는 우정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유지되기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오히려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아가서 규진님이 어릴 적에 자신을 만나서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의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좀 해줄 것 같으세요? 사람 대하는 거를 유연하게 대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마음속에 기준을 하나 세워두고
그 기준에 좀 맞지 않는 친구들은 뭔가 내심 거리감을 혼자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친구도 나를 좀 불편해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 친구를 불편해하니까 저 친구도 나를 똑같이 바라보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린 마음에 친구들을 바라봤던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 사실 이 세상이 사람들이 네 뜻대로 사고하지 않아 라는 말을 먼저 좀 해줘야 그때 그 어린 친구가 좀 더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나눠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건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을 봐도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에는 좋은 정치인이 없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왜 세상에는 수많은 정치인이 있는데 좋은 정치인은 없다고 평가되는 걸까요? 일단 좋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보편적으로 좋은 인간이란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보편적으로 좋은 정치인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에 대해서 또 역시 아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 기준들을 완벽히 충족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항상 저 사람이 내 기준보다 못 미치겠지, 못 미친 부분이 있겠지라고 열어둬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정치인들에게 똑같이 이제 대입을 하면 저 정치인이 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인의 어떤 상에 꼭 맞아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반대로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의제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보건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국방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 정치인이 대부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심 분야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에 딱 맞아떨어진 정치인들은 없어 라는 인상을 좀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사실 요즘 한국을 보면 뭐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남녀 갈등 하면서 정말 다양한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규진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사회과학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하면 아무래도 너무 성장을 급속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들이 좀 유예가 돼서 지금 터지고 있는 거다, 이런 설명들이 좀 많은데, 저는 이 설명이 꽤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교육 같은 것만 해도 통계를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는 건데, 우리 아버지 세대의 교육 수준이랑 우리 세대의 교육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중등 교육 수료율부터 시작해서 대학 진학률이 진짜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차이가 나는 국가인데, 일단 이런 것이 일단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만들지 않았나부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역 갈등 역시 각 이제 지역별로 전부 다 똑같이 개발할 수 없으니까 그 압축 성장 과정에서 특정한 뭐 곳에 산단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발전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기인하는 갈등도 있을 것이고, 남녀 갈등 문제 역시 우리가 그 다른 나라들이 해왔던 전통적인 남녀 문제에 대한 논쟁을 아직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대적인 사회에 갑자기 진입을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근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해서 좀 대화를 끈기 있게 하면은 저는 좀 풀릴 거라는 어떤 희망, 아니면 이제 바람, 아니면 예상,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달리는데 바빠서 좀 양쪽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지 않았나 그동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갈등을 생산하는 데 큰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사회든 거쳐가는 과정이었던 건데,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아직 충분히 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지금 대화가 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네, 실제로 다른 나라들의 역사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노동운동 같은 경우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거나 시위의 권리를 달라고 얘기를 하다가 유혈 사태가 발생한 적도 있었고, 뭐 투표권 같은 것도 사람들이 이제 투쟁을 하고 시위하고 뭐 누가 잡혀가고 이런 걸 통해서 얻은 것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니까 아직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어떤 갈등 과정이 충분히 갈등 과정이 있어야 좋다라는 건 또 아니지만, 그런 논의 자체가 사회적으로 모두의 관심사 속에서 진행될 기회가 역사적으로 적었다 라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으로, 사실 저희가 만든 영상에서도 오늘 얘기한 것에서도 충분히 뭐 나올 수 있는 얘기겠지만, 대안이 없다면 비판하지 않는 것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비판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좋은 질문의 한 종류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라는 질문 딱 던졌을 때는 사실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사람들에 속해 있고 이 사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자기도 내가 질문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왜 저렇지? 라고 물어봐도 자기도 사실 똑같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답을 못 내겠죠.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랑 똑같으니까. 근데 일단 그런 식의 의문이 한번 제기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대화를 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묻게 되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한번 당연하지 않다라고 여길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 질문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좀 더 생산적이고 밝혀지지 못한 것들을 밝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 꼭 이제 답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역으로 이제 비판을 해야지만이 답이 나오는 문제들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질문으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한 개인이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건강하게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람들이 좀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을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굳이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굳이 인 것들을 하는 것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고전 영화나 책을 읽는다든지 미술관에 간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취미로 하나 배운다든지 하는 것들이 예로 들 수 있겠죠. 물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살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시간과 돈을 쓰는 어떻게 보면 낭비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 경험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고 그걸로 내 삶이 다채롭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사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사람도 있고 관심을 가져도 나아지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믿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저거는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굳이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떤 식으로 뭐 정책을 짤까 그 근거는 뭘까라는 것들을 일부러 피곤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거기서 얻는 또 나름의 통찰이 있을 것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뭔가 교양을 쌓는다는 느낌 그런 맥락으로 사람들이 좀 피곤하게 접근을 해야지만이 사회에 대해서 잘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준비된 건 다 끝났지만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또 궁금했던 게 개인이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일단 저는 개인에게도 좋고 사회에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이 사회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면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알 수 있다라는 게 일단 뭐 많이 알면 좋잖아요. 일단 그런 게 가장 처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마주했을 때 그 갈등 상황을 좀 더 다양한 시선으로 다양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있다라는 기능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사회에 대해서는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갈등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의 입장을 그전까지 생각을 안 해서 아예 고려할 가치가 없는 어떤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어떤 끈기 있는 생각이나 뭐 경청을 통해서 저 사람들의 말이 합리성이 있고 받아들여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저 사람들의 요구와 내 요구를 조화시키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형성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물론 굉장히 어렵고 피곤하고 힘든 일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졌을 때 악영향이 그게 크냐라고 말하면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좋은 게 좀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질문은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혹시 규진님이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거나 그러실까요? 뭔가 여기서 인터뷰를 드리면서 제가 제 얘기보다는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좀 나이도 어리면서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도 그 제 스탠다드를 맞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이제 사회를 나쁘게 바라보는 건 아니고 저도 그 이유를 탐구하는 과정에 있는 인문학도이면서 사회과학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제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좋은 해결책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보시는 분들은 또 아마 규진님도 못 느끼셨겠지만 유난히 규진님께 제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드렸어요. 왜냐면 서로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규진님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런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20대를 만나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종교에 관련된 질문을 제가 많이 하고 싶었는데 종교학과 전공하면서 재밌었던 일이라거나 아니면 재밌었던 수업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 했는데 그런 건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여기 등반해가지고 네네. 찾아와서 담아보는 걸로 하고요. 좋게 봐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